안녕하세요, 캡틴 스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왜 세계 리더들은 철학을 공부하는가? 불확실한 삶을 돌파하는 50가지 생각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야마구치 슈님은요, 세계 1위 경영 인사 컨설팅 기업 콤페리 헤이그룹의 시니어 파트너이자 히토스바시 대학교 경영관리 연구과 겸임 교수로 일하며 저서로는 그들은 어떻게 지적 성과를 내는가, 세계의 리더들은 왜 직감을 단련하는가, 읽는 대로 일이 된다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을 한눈에 좀 살펴보는 내용은 바로 프롤로그와 뒷부분에 역자 후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칸트와 스피노자 없이 철학을 이야기하는 법. 이 책의 제목은 원래 무기가 되는 철학이었다고 합니다. 자, 프롤로그 부분을 다시 살펴보면요. 교양이 없는 전문가보다 위험한 존재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교양이 없는 전문가야말로 우리의 문명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다. 전문 능력이 있다고 해서 교양이 없거나 매사에 무지해도 되는 것일까? 일본 아스펜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인용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철학을 배워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다시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상황을 정확하게 통찰한다. 철학을 배워서 얻는 가장 큰 소득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깊이 있게 통찰하고 해석하는 데 필요한 열쇠를 얻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둘째, 비판적 사고의 핵심을 배운다. 철학의 역사는 제안하고 비판하고 다시 재제안하는 흐름의 연속이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의 핵심을 배울 수 있고요. 셋째, 어젠다를 정합니다. 어젠다는 이제 과제인데요. 과제를 정하는 일이 바로 혁신의 출발점이므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혁신을 하지만 사실은 혁신을 하는 게 혁신 노래를만 하고 있다는 게 혁신이 정체되어 있다거나 이런 게 바로 모든 혁신은 사회가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실현되게 마련인데, 과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혁신도 일어나지 않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과제 설정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단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외부 구조를 갖추는 것으로 아이디어 완성 과정을 정비한 뒤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지정하니 이를 놀이로밖에 말할 수 없다고 신랄하게 저자는 비판합니다. 넷째,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철학을 배우는 마지막 이유는 두 번 다시 비극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책의 한나 아렌트 부분에서 언급된 내용인데요. 세계적인 비극의 장본인은 홀로코스트를 자행한 아돌프 히틀러보도 캄보디아 킬링핑드의 주범인 폴포트도 아닌 그들을 리더로 따르기로 선택한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 거대한 악이 자행되었다고 한다면 과거의 철학자들이 인류가 지불한 비싼 수업료의 대가로 남긴 문헌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배우는 데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고용, 이자, 화폐 일반 이론에서 자신의 잘못된 이론을 내세우면서 흡족해하는 실무자를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지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실무자는 대부분 실패한 경영학자의 노예입니다. 자, 1부 무기가 되는 철학부터 2부 지적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50가지 철학사상으로 이렇게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내용은 협조할 것인가 배신할 것인가 내시 균형에 관한 내용인데요. 내시 균형은 게임 이론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게임에 참가하는 어떤 참가자가 다른 선택지를 고른다 해도 기대치가 올라가지 않는 상태, 즉 균형을 이룬 상태를 가리킨다. 내시 균형을 설명하기 위한 사고 실험으로 가장 유명한 것이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죄수의 딜레마는 원래 1950년 수학자이자 프리스턴 대학교의 교수 엘버트 터커가 강의 때 사용한 일종의 사고 실험입니다. 참고로 엘버트 터커는 내시 균형이라는 용어를 탄생시킨 존 내시의 지도 교수였습니다. 죄수의 딜레마는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만약 두 사람 모두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증거 불충분으로 형기는 1년, 두 사람 모두 자백하면 형기는 5년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당신이 자백한다면 수사 협력에 대한 사례로 당신은 무죄 석방이 되고 상대의 형기는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묵비권을 행사만 한다면 증거 불충분이 되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형기가 1년이 되지만 상대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두 죄수는 상대가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가정할 경우 내가 자백하면 무죄 석방이고
내가 묵비하면 형기는 1년이므로 이때는 자백하는 편이 좋죠. 근데 만약 상대가 자백한다고 가정할 때 나도 자백하면 형기는 5년, 내가 묵비권을 행사하면 형기는 10년이 되므로 이 경우에도 역시 자백하는 편이 좋습니다. 즉 상대가 자백을 하든 묵비를 하든 내게는 자백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결과에 도출되고 두 재수 모두 자백하고 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전략을 채택한다고 해서 반드시 참가자 전체의 이득이 최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로 이를 전문용어로는 non-zero-sum 게임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에 이기게 되는 게 아니라 연속적인 재수의 딜레마가 생기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자, 협조와 배신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설정을 했습니다. 자, 두 사람 모두 배신을 선택하면 둘 다 10만 원의 상금을 얻고 두 사람 모두 협조를 선택하면 둘 다 30만 원의 상금을 받습니다. 만약 한 명이 배신하고 다른 한 명이 협조하면 배신한 사람에게는 5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고 협조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자, 어떤 선택을 해야 가장 많은 상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반복적 죄수의 딜레마 게임입니다. 이 게임이 엄청난 논쟁을 일으켰는데 최종적으로는 왜냐하면 아주 단순한 단 3행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 우승했기 때문인데요. 이는 토론토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아나톨 레퍼포트가 작성한 프로그램으로 처음에는 협조를 내고 그 다음에는 바로 전에 상대가 냈던 것을 똑같이 내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상당히 단순한 프로그램이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결코 자신이 먼저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선 협조하고 상대가 협조하는 한 협조를 계속하는 좋은 녀석 전략을 구사하고요. 둘째, 상대가 배신하면 그 자리에서 자신도 바로 배신으로 돌아섭니다. 계속 협조하다가 상대가 배신해서 손실이 커질 경우 당장 상대에게 페널티를 주는 거죠. 좋은 녀석이지만 상대가 싸움을 걸어오면 대받아칩니다. 셋째, 상대가 다시 협조로 돌아오면 이쪽도 협조로 돌아서는 포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은 잊어버리고 미래를 위해 협력하는 깔끔한 전략을 펼칩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은 상대 측에서 보면 내가 배신하지 않는 한 이 녀석은 좋은 사람이지만 내가 배신하면 상대도 바로 배신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서 파악하기 쉽고 예측하기도 수월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서로 신뢰를 형성한다는 거죠. 이 엑설로드는 이러한 연구 내용을 그의 책 협력의 진화에서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다음에 조금 더 심화돼서 이 부분을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 생각은 무척이나 다양하겠지만 사람을 보면 도둑이라고 생각해라, 사기꾼이라고 생각해라는 말은 인류가 지닌 지성의 결정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선 협조하고 상대에게 배신당하지 않는 한 계속 협조하는 프로그램이 반복적 재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최강의 전략으로 평가받았다는 것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자, 철학이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지 그 외에도 다양하게 이야기들이 나눠지는데요. 한번 꼭 좀 읽어보고 생각해 볼 거리. 이 책은 어떤 철학에 대한 얘기들이 우리에게 시사되는 바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같이. 근데 그 이야기가 어떤 프로세스에 따라서 나왔으며 그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우리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쓸모가 있겠느냐를 중점적으로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적인 철학이 기능한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움과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책입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였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난 책 이야기로 만날게요. 안녕!